두 달여 전인가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아주 적극적으로 IR을 하더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아주 상당히 좀 적극적인 그 목표를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요? 네. 그러니까 100만 톤 캐파를 구축하면 네. 그 사실은 뭐 40몇 조 원의 매출만이 아니라 뭐 그때 가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최소 50조 원 이상 매출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네. 예, 뭐 50조 원이 아니라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매출이 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사실은 뭐 50조 원 할 수도 있고 55조 원 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뭐 배터리 가격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튼 좀 보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제시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거나 그 뭐 정권가의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100만 톤 하고 그러면 에코프로 BM도 2030년까지 아마 비슷한 캐파를 예, 구축한다고 할 텐데 그러면 니네 합쳐서 200만 톤이고 그렇죠. 200만 톤이면 내 계산으로는 2030년경에 필요한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의 예, 80몇 %를 니네 두 업체만 차지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업체들 뭐 국내에 뭐 LNF나 LG화학이나 이런 업체들은 뭐 하며 어디다가 또 뭐 중국 배터리는 존재감도 없고 뭐 그러면 뭐 니네 둘이 다 그걸 다 채운다는 거냐. 뭐 일본 유미코 이런 애는 뭐 하냐. 그러니까 뭐 유럽의 유미코나 또는 일본의 이제 파나소닉이나 걔네들은 놀고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일단 그분이 생각하는 그 뭐 배터리 수요량이 그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를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전기차 수요만으로 생겨나는 그 배터리 수요만 감안해도 매우 보수적이다. 상당히 보수적인 수치다. 두 번째.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배터리 산업이 이게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지금 물론 당장은 이제 전기차 산업이 가장 큰 적용처니까 전기차 산업을 위주로 보긴 하는데 전기차 저 배터리 산업도 한번 잘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노트북 같은데 일부 적용되고 전동공구 같은데 일부 적용하다가 이게 뭐 스마트폰도 오고 뭐 하다가 이게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오면서 확 커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정도에 들어갈 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예, 채택이 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지고 그러면서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확 커지는 궤도에 들어갈지 상상 못했던 사람들 많죠. 예, 그렇죠. 회의적이었던 사람도 많고. 근데 한 1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뭐 향후 한 10년 정도를 봤을 때 전기차 시장도 물론 전기차 시장 외에도 굉장히 적용차는 확대되어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국내 업체도 뭐 중장비 업체 쪽에 예,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중장비들도 앞으로 이제 뭐 배터리를 많이 쓸 거고요. 예, 당연하겠죠. 화석연료를 안 쓰고 당연히 저 전기 배터리 쪽으로 바꿔가겠죠. 중장비들도 기름 얼마나 많이 떼는데요. 그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그 픽업 트럭 말고 진짜 트럭, 예, 우리가 이제 화물실을 나르는 그런 트럭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초기에는 트럭은 좀 수소 트럭으로 많이 갈 거다 이랬는데 전기차 산업이 빠르게 커지고 기본적으로 뭐 가성비가 이제 점점 좋아지면서 예, 이 트럭 쪽도 앞으로는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 트럭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거든요. 당장 현대차만 하더라도 수소 트럭보다는 오히려 전기 트럭 쪽으로 예, 개발을 전환하고 있을 정도로 네. 예,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럭 시장은 근데 이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배터리 탑재 용량이 8배, 예, SUV 차량이 6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번 이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예,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용차라고 해봐야 무슨 우리가 뭐 봉고나 뭐 다마스 정도의 그런 때 이렇게 뭐 중국에서 값싼 LFP 배터리 이런 거 탑재하고 있으니까 별로
영향이 없죠. 진짜 이제 뭐 볼보라든지 만사, 유럽의 이런 트럭 회사들이 그 이제 전기차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배터리 사용량이 그 자체만 큰 폭으로 뛸 거거든요. 네. 그럼 그것만 있나요? 제가 노르웨이 가보니까 이미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요트도 다 전기 요트고요. 배. 많은 예. 와. 크루즈 있잖아요. 그 네. 요트는 그래도 뭐 개인들이 타는 거니까 크지가 않죠. 크루즈 그 막 몇백 명이 타고 저 구경 다니는 그런 배들도 와. 예 전기 크루즈예요. 진짜요. 예.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노르웨이가 그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거꾸로 보면 그 이야기인즉슨 다른 나라도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전기 크루즈 같은 데 들어가는 배터리 탑재량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엄청 그런 게. 크겠네요, 진짜. 예.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늘 나는 택시도 뭐 그러니까 그 UAM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로봇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고성능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럼 그 고성능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탑재용량도 상대적으로 그 단위 부피나 면적당 커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성능 배터리, 특히 한국의 배터리가 쓰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네. 그 시장들이 다 기본적으로는 한국 배터리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장들입니다. 그런 사용처들이 지금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도 감안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꾸로 조금 더 저가 쪽으로는 ESS 배터리 이게 지금 향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왜 뜨냐? 이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그 속에서 전기차와 배터리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도 그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같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럼 신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 이런 발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뭐 날씨 변화 등에 따라서 전기를 생산하고 나서 그걸 저장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ESS 장치가 필요하죠. 그쪽 시장도 앞으로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은 게 엄청나게 커지는 게 거의 뭐 확정된 미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시장도 전기차 시장 못지않게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자꾸 그분은 주로 전기차, 기존에 지금 뭐 트럭이나 이런 것도 다 제외하고 전기차 시장만 딱 놓고, 그것도 그 중에서도 보수적인 수치를 들고 와서 이걸로 88% 채운다고 하는데, 80몇 프로 채운다고 하는데, 이 에코프로 BM하고 포스코 퓨처엠만으로. 그래갖고 그게 니네들 뭐 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폄하하는 사람들, 네.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역동적인 미래를 전혀 못 보시는 분 같고요. 당장 반도체를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반도체도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반도체가 쓰이는 범위라든지 그 수요량이 얼마나 작았다고요. 근데 그게 점점 우리가 모든 측면에서 전자화, 디지털화 되면서 그 수요가 계속 늘어온 거 아닙니까? 가장 최근으로 와서는 뭐 이게 그 플랫폼 서비스 같은 것들이 증가하면서 웹 서버가 나왔고 네. 지금은 뭐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산업 나오면서 또 이제 한 차례 네. 반도체들이 더 쓰이는 이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도 그래 왔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간데 그 전자화, 디지털화 되면서 계속 반도체 수요처는 늘어왔고 계속 성장해 왔다. 그럼 배터리 산업은 안 그렇겠냐. 수십 년 커지는 동안에 이 사용처가 이제 뭐 노트북에서 뭐 스마트폰 와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와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개들이 들어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네. 수요처는 계속 늘어날, 적용처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생각해야 될 문제는 아니 공장 캐파를 지으면 예를 들어 100만 톤 캐파를 지었을 때 그 100만 톤에서 100만 톤 배터리를 다 생산합니까? 100만 톤에 해당하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것도 좀 웃기는데 그러니까 100만 톤
그 캐파를 다 구축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100만 톤의 그 양재를 다 생산할 수 있을까요? 못 하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공장을 가보더라도 100만 톤 캐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동률이 예, 아무리 풀 가동한다 그래도 100만 톤을 다 풀 가동하지 않아요. 보통은 100만 톤에서 80만 톤 정도 가동하면 네. 거의 풀 가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그 한치 오차도 없이 맨날 예, 100%풀 캐파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생산을 합니까? 예, 일시적인 어떤 뭐 타임렉도 생길 수 있고 네. 예, 하기 때문에 보통 한 80% 이상 되면 풀 가동으로 대체로 그 업계에서는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80% 예, 또는 그다음에 그걸 한편으로는 수율이 처음부터 막 100%다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만 톤 캐파에서 100만 톤으로 풀 가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100만 톤을 다 정상 품질로 만들어냅니까? 양품으로? 아니죠. 아니죠. 그럼 수율을 예를 들어서 뭐 초기에는 한 80%일 수도 있고, 그 나중에 뭐 다 조금 가동이 충분히 이제 돌아간 성숙 그 캐파 쪽에서는 뭐 90%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100%를 채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 그 뭐 예를 들어 가동률과 뭐 수율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 100만 톤 캐파에서 80만 톤 실제로 생산하면 예, 많이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판단을 해야지. 그 100만 톤 캐파 구축한다고 뭐 100만 톤 다 풀 가동한 정도의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 자체가 조금 예, 업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을 너무 잘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예,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특히 증권업계에 계신 분이 한국의 산업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걱정이 돼서 좀 그냥 진지하게 예, 비판을 뭐 조금 비판적인 그 의견을 피력할 수는 있는데 그 전혀 사실은 매우 제가 느끼기에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막 폄하하는 듯한 어떤 그 관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을 들고 오고 가정을 해가면서 예, 향후 어떤 배터리 시장의 확장 가능성을 거의 뭐 무시하는 수준의 예, 시각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되게 시니컬하게 그렇게 예, 코멘트하는 거 그거는 애널리스트로서 정말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 같고요. 만약에 이 100만 톤을 달성하게 되면요.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는 네. 지금 수준보다 훨씬 올라가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회사가 내놓은 목표치대로 되면 2030년 기준 뭐 시총 100조 달성한다는 게 기본적으로는 그 한 지금 주가보다 한 3배 정도 와. 예, 올라가는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예, 비전을 선포한다고는 하지만 네. 좀 보수적으로 예, 사실은 뭐 한편으로 이럴 거예요. 기존에 이제 그 포스코 그룹의 어떤 스탠스로 보면 상당히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외부에 그 IR도 하고 또 회사를 알리는 그런 스탠스로 변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회사가 여전히 좀 상당히 먼 미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회사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또 느꼈냐면 포스코 IR 갔을 때도 네. 그 예를 들면 리튬 관련한 그 매출이나 수익성 추정을 할 때도 예, 굉장히 가장 바닥 수준에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뭐 지금보다 거의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도 예, 그 $10 이상 싼 예, 그런 그 리튬 가격으로 예를 들면 실적 추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IR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회사의 그 대외적인 어떤 홍보 스탠스는 적극적으로 변했지만 여전히 회사의 어떤 사업 내용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꽤 보수적인
그냥 IR 하고 있다, 홍보하고 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어떤 분께서 네. 23년이 에코프로의 해였다면 네. 24년은 포스코홀딩스의 해가 될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에코프로 그룹은 안 간다는 뜻인지 뭐 모르겠지만 뭐 리튬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해라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아. 저도 내년이 뭐 올해 하반기부터. 네. 뭐 호주 필바라 강산에서 나오는 뭐 리튬 뭐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고요. 예, 가면 갈수록 이제 그 광물 소재와 관련한 그런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의 그런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또 실적으로 반영되는 구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철강 기업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해 왔다면 이제 한 2달여 전부터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IR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증권가에서 보는 이제 시각도 좀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아직도 이제 사실은 뭐 본격적인 매출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매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는 단계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뭐 포스코홀딩스 쪽 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뭐 이미 그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시총이 40몇 조 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40몇 조 원 되는 그 업체가 여기서 다시 뭐 에코프로가 올해 뭐 7, 8배 뛴 것처럼 그렇게 막 몇 배씩 예, 한 해에 몇 배씩 이렇게 뛰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예. 그러나 분명히 내년 뭐 올해 하반기도 남아 있는 기간에도 그렇지만 내년까지도 상당히 계속 강세를 띨 것 같다. 적어도 내년까지도. 예. 네. 그렇게는 동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포스코홀딩스 공매도가 이제 에코프로에서 포스코홀딩스로 넘어가서 네. 지난 7월에 비하면 5배가 넘게 급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 주가가 너무 고평가다라고도 네. 하면서 한 20-30%는 빠져야 된다고 얘기도 하고요. 몰건 스탠리는 네. 네. 그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대해서 뭐 한국 전체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공매도 많이 치는 예,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네. 걔네들은 다분히 의도가 섞여 있다고 봐야 무시해버리면. 네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건 배터리 아직도 많이 하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제가 살펴보니까 네. 공매도 세력들이 정말 밸류에이션을 열심히 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주가가 좀 오르면 그냥 무조건 고평가됐다고 예, 때리는 게 공매도 때리는 게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무차익 공매도도 가능하고 또 그걸 이제 수기 관리하는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공매도 외국인들이든 뭐 기관들이든 공매도 때리기가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그냥 좀 올랐을 때 그냥 공매도 때리면 지금까지는 별로 손해 본 적 없다. 이런 학습 효과 때문인지 예, 그렇게 이제 공매도를 많이 치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한 어떤 명분을 내놓기 위해서 자꾸 이제 뭐 고평가됐다거나 뭐 또는 뭐 증권가에 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것 같고 뭐 메릴린치든 골드만삭스도 심심찮게 그렇게 자꾸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에 대해서 예, 그런 뭐 매도 의견 내는 그런 리포트들을 내고 있죠. 근데 그게 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문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불과 뭐 한 20몇만 원으로 올라왔을 때 주가가 예, 그때부터 거의 반토막 나야 된다는 식의 그런 리포트를 내는 거니까 그게 글쎄요 정상적인 리포트일까 아니면 굉장히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특히 공매도 관점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리포트일까 생각을 해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럼 소장님 만약에 지금 네.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구체적인 개별 종목은 아까 이제 뭐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쪽은 물어보셨으니까 그리고 큰 기업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면 스몰캡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좀 그런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거나 저희에 대한 주목도도 높아졌고 뭐 그러다 보니 이게 제가 어떤 구체적인
그 기업들을 언급했을 때 꼭 제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가가 조금 이렇게 변동하는 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걸 구체적인 개별 종목을 자꾸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어쨌거나 이게 또 제가 예전에 언급했던 그런 기업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물론 중장기적인 성장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계속 커가는 산업 내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올 들어서 뭐 이렇게 한 뭐 예를 들어 3배, 4배씩 올랐다고 하면 네. 그게 많이 오른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이제 일정하게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는 그동안의 오른 폭을 생각하면 사실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종목을 1억 원 있으면 어디 넣을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건 좀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고요. 예. 다만 저라면 조금 이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 전지 장비주 쪽을 조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게 낫겠다. 네. 예. 왜냐하면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쪽은 3분기까지는 약간 좀 저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 4분기부터는 이제 회복할 거니까 물론 이제 큰 흐름에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되면 이미 4분기에 뭐 전기차 판매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등하는 흐름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좀 저조한 흐름이 나와도 사뿐히 절여 밟고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실적 흐름은 좀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2차전지 장비주 쪽은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기업들이 꽤 있고 또 그런 기업들 중에 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과 그 수주가 급성장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이게 최소한 2, 3년 이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와. 적어도 뭐 소재만큼 길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는 좀 힘들지 몰라도 장비주들도 지금 아직 없는 분들이라면 한 2년 정도 내다보고 투자하시면 그래도 상당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장비주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조금 늘려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2차 전지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야지 이게 장비주가 그렇다고 막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바꾸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시적인 조금 일정하게 비중을 조금 장비주 쪽으로 조금 늘려놓는 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으로는 뭐 아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뭐 이건 큰 종목이니까 좀 언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안정감 있게 뭐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포스코 홀딩스가 뭐 올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큰 흐름에서 보면 안정감 있게 투자하기에는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